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죠. 많이들 지켜보셨을 텐데 여러 풍경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과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대통령의 모습 등 전해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시정연설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물가와 민생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부탁과 감사란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야당 협조를 구했고 당초 원고에 있었던 전임 정부 비판 내용도 모두 뺐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인데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지난해보다 10분 가까이 늘어난 27분 동안 연설했는데 경제 23차례, 민생과 물가를 각각 9번과 8번 언급하며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건전재정 기조로 줄인 예산 약 23조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더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연설문 초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감사와 부탁의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소통과 반성 메시지를 연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야당과 함께 복합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예산은 미래 투자에 집중하고 삭감분은 서민층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학계의 고용 불안엔 보완책을 언급했는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16.6% 삭감된 내년도 국가 R&D 예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조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선 25조 9천억 원으로 축소 편성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삭감된 예산 3조 4천억 원을 300만 사회적 약자 지원에 배정했다면서도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 고용 불안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 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도 국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마구잡이 삭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합니다. 또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경제 위기 인식을 찾아볼 수 없는 맹탕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번엔 오늘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당 의원이야 환영 일색이었지만 이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모습에선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처럼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이나 야유는 없었지만 회의장 밖에선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국회 현장에서 전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기조 전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 시위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설 땐 감정 섞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여당 의원들은 30여 차례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팔짱을 끼거나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을 먼저 찾아 악수를 건넸습니다. 몇몇 야당 의원들은 일어서며 반갑게 악수를 나눴지만 일부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턱을 괴고 다른 곳을 보며 외면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원내 일석인 진보당 의원은 항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일어서 국회를 떠나는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예지 의원과 인사를 나누며 김 의원의 안내견을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맺은 신사협정은 본회의장에서의 행위만 해당된다며 협정 파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정쟁을 피하겠다는 협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 가운데 크게 관심을 끈 대목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직접 대화가 없었던지라 여러 주요 인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였는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했다기보다는 처음으로 말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영국 기자가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모인 사전 환담장에 들어서며 악수를 건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20분간 진행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을 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자 이번엔 이 대표가 먼저 기다리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악수를 나눌 땐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는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입단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고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지옥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월 동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 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이 가기 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저녁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김포의 문제를 집권 여당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민주당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도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주거, 교통권을 생각하면 깊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을 추진하며 이 이슈를 밀어붙일 기세인데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포와 서울, 경기도까지 합의해야 하는 정부 발의 대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의 특별법 발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요구사항에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는 또 응답하는 게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의원 입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당에선 이번 기회에 인구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계 도시에 비해 서울은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상대적으로 작다며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편입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해당 지자체장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고양시장은 서울이 제대로 수도 역할을 하려면 영향력을 확장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구리와 하남시장은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포를 비롯해 고양과 구리, 하남, 광명 등의 인구를 합하면
230만 명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말로 그냥 뚝딱대는 그런 쉬운 사안이 아니에요. 막 함부로 던지고 그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주민 여론에 따라 야당에 불리한 메가톤급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김포 주민들의 생각이죠.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 취재진이 김포를 직접 가봤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는데 정민진 기자가 김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도실철도, 이른바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승강장에 줄이 늘어서 있고 계단도 시민들로 붐빕니다. 숨이 막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막 덩치 큰 사람들 사이에 끼면 그때. 이곳 김포 골드라인 이용객은 하루 9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로 추정됩니다. 서울 편입을 바라는 김포 주민들 상당수는 교통 불편 문제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간선도로라든가 지방도로 그런 것들을 동반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행정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학병원이 없는 김포에 의료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거나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병원이 되게 취약해요. 집값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최종적으로 좀 혜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학부모들 사이에선 과밀 학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전망과 읍단위 지역에 대학 진학 특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는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인 수혜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특례 때문에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도 아무 얘기도 없이 덜렁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선거용 공약으로만 띄우다 그치지 않겠냐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주민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의 사실상 총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금으로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죠. 이 세부적인 절차에도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데 실제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따져볼 문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당초 김포시가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행정구역 개편은 법안을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각 시의회와 도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은 뒤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아래에서 올라가다 보니 아무래도 속도가 더딘데요. 국회에서 발의하면 보다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다만 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꼭 거쳐야 하는데 김포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의 일부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 서울과 경기는 어디까지 할지 투표의 범위는 행안부가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일단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은 추진이 좀 용이해지겠네요. 네, 김포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가 남도와 북도로 나뉘면 김포는 어느 쪽에도 접하지 않아서 이 외딴섬이 된다는 게 김포시의 주장입니다. 이 경기 북도 사이에는 한강이 있고 남으로는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과거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됐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 동의와 야당 협조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앞서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국회의원, 시도의회를 모두 장악했는데도 3년이나 걸렸습니다. 다른 경북 지역이 소외된다면서 반발한 탓입니다. 김포의 경우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경기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김동연 지사도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홍 기자, 이 서울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네,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면서 면적이 2배로 넓어졌습니다.
그 뒤로 60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요. 프랑스 파리나 중국 베이징 등 해외 주요 대도시들은 외곽 도시들을 계속 편입시켜서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수도권, 나아가서 전 국토의 재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생활권역이랑 행정권역이 불일치되다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김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미 했어야 됐죠. 네, 물론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했었고 이 민주당도 2009년 경기도 광명시의 서울 편입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만큼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 선거용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관점에서 논의의 장이 열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내일부터는 입시 비리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명문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벌어지는 입시 비리도 신고를 받아 엄벌할 방침입니다.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교육부가 공개한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2016년 대학원 입시에서 평가 교수가 심사 점수를 조작해 동료 교수의 자녀 A씨를 합격시킨 입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내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통해 입시 비리도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신입, 편입 과정은 물론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도 포함됩니다. 입시 비리에 관여한 교직원의 징계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입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시 비리의 특성 때문에 처벌을 면하는 교직원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적발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직적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즉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돌봄 걱정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사회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워질지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지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고 그렇지. 바이올린을 켜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 지난 7월 한 초등학교에서 선보인 늘봄학교의 모습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 놀이와 활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힘든데 주변에 도움이 없으니까 그때는 또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놀이 위주의 에듀케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여러 학원에 다니게 했던 학부모들은 환영합니다.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며 늘봄 학교 확대에 반대해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역할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넣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업무 경감이 되겠습니까? 왜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교육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이에 교육부는 정규 교원이 아닌 퇴직 교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수백 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가자지구 국경을 넘나들며 지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시티를 3면에서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로 행군하고 조준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에선 탱크가 국경 장벽을 넘고 하늘에선 하마스 거점을 향한 집중 포격이 계속됩니다. 북서부와 북동부, 가자시티 남쪽 브레이즈까지 3면에서 이스라엘군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ביממה האחרונה ב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הרחבנו את פעולת הכוחות וכוחות נוספים נכנסו לרצועה. כוחות חי"ר, שריון, הנדסה ותותחנים. 이미 가자 중심부 도로를 이스라엘군이 일부 장악했고 땅굴 전투가 본격화될 경우 스폰지 폭탄 등의 무기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전속결 지상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자 이스라엘은 단계적으로 하마스 포위망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휴전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Calls for a ceasefire are calls for Israel to surrender to Hamas, to surrender to terrorism, to surrender to barbarism. 다만 국지적 지상전에도 가자 주민 피해는 이어져 이스라엘군 탱크 공격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아직까지 하마스는 200명이 훨씬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 돌입 이후 처음으로 하마스에 억류됐던 여군 인질을 구출했습니다. 반면 의식을 잃고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던 독일계 이스라엘 여성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하마스에 붙잡혔던 오리 메기디시 이병이 구출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Because she bring home from the terror and we're very excited.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첫 인질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But we're committed to getting all the hostages back home. 하지만 음악축제에서 의식을 잃은 모습으로 하마스에 끌려갔던 20대 독일계 여성은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개골 파편이 발견돼 DNA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In this time really, a whole world breaks down.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get it. She was on a festival.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은 머리뼈가 발견됐다며 참수 가능성을 지적했고 숄츠 독일 총리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는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을 공개하며 또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בתנאים לא תנאים. אתה הורג אותנו, אתה תהרוג, אתה רוצה להרוג את כולנו, אתה רוצה עם צה"ל להרוג את כולנו.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이 23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은 지난 주말 카타르 당국자를 만나 석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이 기승입니다. 초등학생 독감 환자는 일주일 만에 58%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실제 초등학교 한 반의 3분의 2가 독감 환자일 정도입니다. 독감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소아과 내부가 어린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보러 온 아이들입니다. 기침할 때 좀 아프고 콧물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나요. 독감 의심 환자는 3주 연속 증가해 10월 셋째 주엔 외래 환자 1000명당 18.8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환절기를 맞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기침과 콧물 증상으로 소아과를 찾는 초등학생 환자는 일주일 사이에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행 기준의 8배 수준으로 심한 경우 한 학급의 3분의 2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9명만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다 독감. 얘네만 유달리 많아요. 중고생 환자도 일주일 새 30% 늘었습니다.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취약하고 감염이 잘 되고 그래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춥고 몸의 근육이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오세요. 독감 예방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필수입니다. 현재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 들어서는 사병보다 2배 긴 복무 기간에 급여 차이까지 무의미해지면서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같은 공중보건의 감소가 어떤 상황을 낳고 있는지는 차정승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충북 옥천군 보건소에선 공중보건이 17명 중 14명이 전역했습니다. 노인 비중이 지역민의 3분의 1 수준까지 늘어난 만큼 충원이 시급했지만 12명 투입에 그치면서 공중보건의 규모는 오히려 2명 줄었습니다. 만성질환 약 처방이 메인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날짜 맞춰가지고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전역자 대비 공중보건의 입대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공보인은 최근 3년 동안 31%나 줄었습니다. 반면 현역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는 오히려 2배 늘었습니다. 정부가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인데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경우 초임이 200만 원 수준으로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병 월급 인상으로 공중보건의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방부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대책 마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처우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초중학생 3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험담을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는데요.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게 한둘이 아닙니다. 14살 전후에 불과한 아이들이 폭행을 방조하는가 하면은 폭행 강도가 심해질수록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공사장 부지입니다. 또래 수십 명에게 둘러싸인 여학생 2명이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합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폭행이 심해질수록 환호성까지 지릅니다. 지난 21일 천안에서 초중학생 10여 명이 또래 2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였고 소문을 듣고 온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30여 명이 30분 넘게 집단 폭행을 하거나 방조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초중학교 13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는데 대부분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너 사과해라.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한 거죠. 애초부터 걔들이 오면 때릴 생각으로 그 걔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관련 영상을 추가 분석해 폭행 가담자를 가려낸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천안과 아산 교육지원청은 공동 학폭위를 열어 해당 학생들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100만 인파가 몰릴 정도로 인기인데 바가지 상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꽃 명당으로 불리는 호텔은 숙박비가 5배에 올랐고 일부 식당은 자릿세를 요구했는데요. 그 액수가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부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지난해 부산 불꽃축제엔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올해 불꽃축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가지 상술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꽃축제가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으로 알려진 한 숙박업소는 1박에 최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인 기준 요금이 5배 비싼 120만 원까지 치솟았고 숙박업소 대부분이 2배 가까이 반값을 올렸습니다. 지금 바로 객실 앞에서 강한대교가 보이는 거니까요. 일부 식당과 주점에서는 창가 자리를 중심으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자릿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2명은 40만 원이고요. 40만 원이요? 네. 그 중에 20만 원은 자리값이고요. 네. 그 술이랑 안주는 종류 상관없이. 하지만 계도 외에는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바가지 요금 씌우고 하면 돌아가서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못 가겠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부산시는 올해 불꽃축제에도 100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요원 6,700명을 투입해 축제장 진입로 43곳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거주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 씨를 고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전종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후드에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남현희 씨의 전 애인 27살 전청조 씨입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가 오후 4시쯤 경기도 김포 친척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투자하라고 유혹해 돈을 가로채고 수천만 원 대출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전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최고급 아파트와 전 씨 어머니 거주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했을까요?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남현희 씨는 사기와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호화 생활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청조 씨는 이미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 씨 어머니가 남현희 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서 남 씨가 전 씨 어머니를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6일 이곳에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던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나흘 만인 어젯밤 남현희 씨는 또다시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전청조 씨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남 씨에게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 등을 20여 차례 보낸 겁니다. 주로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가 온 거고 저희가 불안해서 전화를 하신 거고요. 어제 낮부터 밤까지 20여 차례 집요하게 연락했는데 대화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남 씨가 연락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실제로 만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전청조 씨의 어머니 A씨였습니다. 남현희 씨는 오늘 A씨에 대해 사기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첫 재판에서 매일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장면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한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체류 중 대마 등 4종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첫 재판에 출석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매일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다량을 상당 기간 매수하고 마약 투약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임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 구형됐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전 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했고 광주를 방문해 5.18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우리 경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오랜만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런 트리플 증가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반도체 생산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여전히 잘 거치지 않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생산이 2달 연속 크게 늘었습니다. 8월 13.5%에 이어 지난달엔 12.9%의 증가폭을 보였는데 덕분에 산업 생산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22년 1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 광공업, 즉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늘면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희망해온 하반기의 경기 반등이 가시화된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월별 통계는 변동성이 큰 데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세로 볼 때 경기는 여전히 식어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 2달 조금 산업활동 동향이 좋아졌다고 해서 경기가 막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세수가 50조 원 넘게 감소했는데 올해 세수 부족분은 59조 1천억 원에 근접할 거란 분석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그리고 자산 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축의 오차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그림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삼성전자 역시 폭은 줄었지만 3분기에도 반도체에서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역대 최대 투자를 단행하며 반도체 봄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지아 기자가 업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4,336억 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 단위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이 호조를 보인 데다 상반기 내내 4조 원을 넘었던 반도체 적자가 3조 원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반도체 부문 누적 적자는 1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역대급 한파가 몰아친 상황. 하지만 삼성전자는 투자를 줄이는 경쟁사들과는 반대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3분기에만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각각 7조 원, 11조 원 넘게 썼고 올해 시설 투자에는 연간 사상 최대 수준인 53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By significantly increasing our HBM3 and HBM3E portion of sales on the back of the industry-leading production capacity.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해 고대 역폭 메모리와 같은 고성능 첨단 제품 설비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나 애플 모든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HBM이라는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워낙 고가고 수익률이 높고 그래서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IT 수요 회복으로 내년쯤 본격적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로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소 럼피스킨병이 청정 지역이었던 경남에까지 퍼졌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경북과 제주뿐인데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과 고강도 방역에 나섰는데도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축산 농장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어젯밤 이 농장에서 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럼피스킨병 확진 즉시 24시간 동안 축산 관련 종사자들과 차량의 이동 중지를 명령하는 등 고강도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경남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서 소 럼피스킨병 청정 지역은 전국에서 경북과 제주만 남았습니다. 오늘 전북 고창에서도 농장 한 곳이 추가 확진되는 등 소 럼피스킨병은 전국 68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살처분된 소는 지금까지 4,370마리에 이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소독도 하지만 그 축사 주변을 이렇게 풀 잡초 있는 데를 다 대버리고 습지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살포를 하고 농민들은 모기와 침파리 등 전염병 매개체인 흡혈곤충을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애태웁니다. 약을 쳐도 다른 데서 또 날아오고 모기장 같은 걸 쳐줘야 되는데 소막이 큰데 그거 다 쳐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지요. 방역 당국은 백신 면역력이 생기는 앞으로 3주 정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카카오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법인과 경영진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정조준됐습니다. 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 호출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손님은 물론 택시 기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안 움직여. 집 앞에서 딱 콜 부르지. 지금 콜 안 들어보면 영업으로 못 해보여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부터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경쟁업체의 로고를 붙인 택시를 신고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신고된 차량은 카카오로부터 호출이 차단됐습니다. 실제로 진짜 카카오까지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주로 그냥 콜 잡아서 다니긴 다니는데 들어요.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에 검찰 고발 의견까지 담긴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사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줬다며 지난 2월 257억 원의 과징금을 매긴 지 8개월 만입니다. 금감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운수회사로부터 운임의 일부를 가맹금으로 받고 제휴 비용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인데 업계에선 이를 통해 이뤄진 회계 분식의 규모가 3천억 원대에 달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의혹을 부인하며 감독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검색이나 텍스트 생성 등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성을 담은 대화를 한다거나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 초거대 AI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AI 시스템에 보도자료를 업로드하고 핵심 주제를 입력하자 기사 초안이 완성됩니다. 감성적인 대화도 AI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첫눈 오는 날 너랑 같이 눈싸움하고 싶어. KT가 공개한 초거대 AI인데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환각 현상을 70%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내 첫 B2B 초거대 AI로 KT는 3년 후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AI가 실제로 일상에서 쓰일 수 있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이나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영업수익 대비 22%를 R&D에 AI 분야에만 지난 5년간 1조 원 이상을 투자한 바 있었습니다. LG와 KT까지 초거대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AI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AI 발전으로 인권 침해나 가짜뉴스 같은 부작용이 커지면서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AI가 만든 컨텐츠에 식별 표시, 워터마크를 달도록 하는 등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다음 달 영국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첫 AI 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유명 뮤지컬 등의 공연은 주로 서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게 실상이었는데요. 최근엔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에서 대작을 먼저 선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데요. 달라지는 공연 공식 박소영 기자입니다. 성당 성가대에 몸을 숨긴 무명 가수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시스터 액트. 다가오는 주말 부산에서 가장 먼저 내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스테디셀러로 통하는 레미제라블 역시 부산에서 시작한 공연을 다음 달 서울로 이어가고 태양의 서커스는 올해 처음 부산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For this show, that not are we going to present it only in Seoul, but this time we're going to Busan after this, and that's also a first. 지역 거점에서 먼저 선보인 후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공연이 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관객이 충분히 늘어난 데다 제작사 입장에선 한 작품을 여러 차례 관람하는 이른바 회전문 관객을 동원해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연의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이유입니다. 지역에 공연장이 생김으로써
아주 좋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원정을 가서 공연을 보는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연계로서는 아주 앞날이 밝다고. 부산, 대구 등 지역의 거점이 확실한 뮤지컬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공연계 공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내일 출근길 중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에 경기와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아침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로, 늦은 오후면 충북 북부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는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이들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됩니다. 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강원 산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주가 1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해수면 높이가 높기 때문에 만조시 저지대 침수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